자치분권을 선도하고 있는 시흥시 우리 김윤식 시장님 또 우정욱 시민소통 담당관님 오래전부터 서로 교류하면서 대한민국을 한번 새롭게 한번 바꿔보자는 그런 문제의식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0번째 마지막 강의죠. 보니까 앞에 강사분들이 정말 훌륭한 쟁쟁한 분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좋은 강의였죠. 근데 저는 뭐 오늘 별로 보잘것 없을 것 같아요. 제 강의는 그동안 제가 지방 분권 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 또 약간 공부한 그 내용, 또 지금 당면한 문제, 특히 당면한 문제 지금 개헌 문제가 있는데 이걸 이제 지방 분권 개헌의 관점에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좀 고생 많이 하시고 오늘 이제 수료하시니까 축하드립니다. 제 제목 강의 제목은 왜 자치분권인가라는 건데 사실은 내용을 보면 이제 개헌 문제, 지방분권 개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국민주권회의 개헌을 대한민국을 살리는 나라를 살리는 개헌 국민주권회의라는 게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과거에 뭐 국회의장 하셨던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분들이라든가 그다음 이제 역대 정부에 참여했던 뭐 장관급 인사들 이렇게 해서 내일 그 개헌안이 발표가 돼요. 저는 그 패널의 한 명으로 갑니다. 내일 이제 오전에 국회에서 이제 행사가 있는데 이제 촛불 이후에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것인가 문제가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죠. 지난주 중앙선대위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그 편집인이 앞에 헤더를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촛불은 구체제를 끝내라는 명령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구체제. 구체제한 것은 여러분들 이제 프랑스의 앙시엥 레진의 구체제, 낡은 그런 봉건적인 특권 질서를 없애는 거죠. 그 구체제를 이제 허무는 건데, 그럼 대한민국의 구체제가 뭘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구체제가 뭐냐? 지금 유지되고 있는 낡은 체제가 뭐냐? 그렇죠. 이제 그 문제와 관련됩니다.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이 대한민국이 현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구체제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중앙집권 체제, 다른 하나는 재벌 지배 체제라는 겁니다. 재벌 지배 체제 때문에 중소기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조그만 데서 나온 큰 덩치에서는 안 나와요. 대기업은 지금 사실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중소기업이 벤처 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지금 재벌 기업들이 전부 그걸 수탈하고 있는 약탈 경제입니다. 대한민국 기본 약탈 경제예요. 재벌이 약자를 약탈하고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을. 그래서 이걸 이제 청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벌 지배 체제를 청산하는 문제가 구체제를 끝내는 첫째 과정, 이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사실 정치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하죠?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재벌 해체하자 이야기 아닙니다. 일부 재벌 해체로 나오지만 재벌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를 바꾸자는 거예요. 관계. 아마 시흥에도 중소기업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대구도 중소기업 많이 있잖아요. 사실 기업 수로는 99% 중소기업이고 인력 수로는 88%, 9988이라고 그럽니다. 99% 중소기업의 인력이 88%. 그게 바로 1% 대기업이 그 중소기업을 약탈해가고 있으니까 경제가 더 이상 클 수가 없습니다.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중소기업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 경제개가 저는 기대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또 최순실과 연결된 이렇게 빗나갈 줄 생각 못 했죠. 그건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벌 지배 체제를 극복하는 문제가 이제 경제 민주화 과제로 있고, 그다음 이제 오늘 강의 주제와 관련된 게 중앙집권 체제가 구체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죠. 그럼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 뭐냐? 그 근원은 뭐냐 하면 물론 뭐 칠푼이라든가 YS의 칠푼이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특히 부끄럽습니다만 얼마 전에 반성문 썼습니다. 혹시 TV에서 나온 거 못 봤습니까? 대구에 1386명이 반성문 썼어요. 쪽팔린다 근데 대구 사람들 이제 80% 투표가 80% 지지해줬습니다. 막강하게 지지했어요. 제가 그 다니는 대구에 한의원 있는데 유명한 한의원입니다. 침 잘 놓는 한의원입니다. 대구 가면 그 한의원 가면 유명한데 이 원장께서 환자 오면 그냥 뭐 침만 안 놓고 그냥 침 놓으면서 막 자꾸 주저주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박근혜 이제 대통령 후보로 쫙 부상하고 있을 때 갔더니 박근혜 말 대구 말 박근혜는 여자지만 남자 100을 데리고 와도 그냥 막 당할 수 있고 말이지. 남자 전부 뭐 그 빼버려야 돼 하고 말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러고 이제 야, 이 양반 대단한 참 박근혜 지지자네 했는데 앞으로 좀 제가 좀 앞으로 가볼까 하면 그 한의원 뭐라 하는지 원장이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창조 경제를 주장하면서 참 좋은 글을 제시했는데 빗나가버렸습니다. 자, 그럼 중앙집권 체제를 다시 돌아오죠. 그럼 중앙집권 체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금 이제 이 게이트 핵심은 다시 돌아가면요. 그러니까 공사 구분을 못하는 대통령이 이제 사실 뭐 최순실 관계 사적인 관계 있을 수 있죠. 뭐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뭐 그건 또 인간적으로 있을 수 있다. 뭐거나 대통령 되면 다 꺼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왕학을 공부를 전혀 안 한 거예요. 이게 아버지 옆에 있어서 왜 그걸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꺼내야 되는데 그런 이제 공사 구분을 못하는 대통령이 근본 원인은 아니고 대통령으로 권력이 독점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당하게 또 사용은 또 못했다. 이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그러면 중앙집권 체제 하에서의 제왕적 대통령제 그 대통령이 공사구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국정농단 사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집권 체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제가 오늘 주장할 것은 이제 권력 구조 개편 중심의 개헌, 그러니까 중앙 권력 내부의 그런 개헌보다는 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에 근데 대한민국 국가와 시흥시 간의 관계를 대한민국 국가와 경기도 간의 관계를 바꾸는 그 권력을 그쪽으로 나눠주는 그런 이제 지방분권 개헌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기본권을 강화하는 뭐 소수자, 예를 들어 성소수자라든가 이런 소수자 인권도 강화하는 게이라든가 레즈비안 같은 인권을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하자. 얼마 전에 제가 지난 가을인가요 서울시청 앞에 가보니까 뭐 박원순 시장 요감해서 기독교대 단체던데 뭐 무슨 뭐 학문 뭐가 뭐 그게 인권이냐 하고 뭐 하여튼 제가 사진 찍어도 나왔습니다. 야 이거 대한민국 이렇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물론 이제 종교적 이유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그런 이제 개헌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주장입니다. 지금 국가 개조를 위한 개헌은 뭐냐?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거예요. 이 세월호 이 재난 정말 참상의 근본 원인은 뭘까? 제가 평목항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마침 이제 어떤 분의 학생의 어머니가 계시고 또 관계자가 있던데 물어보니 뭐냐면 배가 이제 기울어져 침몰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한 거예요. 보고를 쫙 개통 올려가지고 그때 대통령이 7시에 어디 있었는지 뭐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쵸 보고서 쓰는 시간 올라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시간 보니까 배가 더 침몰해 있는 거예요. 새로 보고를 해야 돼요. 새로 보고에 올라갔다가 지침 내려오면 또 더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이거죠. 만약 진도 군수에게 전남지사에게 그 재난을 구조할 수 있는 권한이 정권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9/11 때 그 뉴욕 소방대장이 현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런 세월호 참사는 안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대통령 7시간 동안 무슨
뭘 했는지 지금 논란이 되지만 그따위라기보다도 이 중앙집권 체제가 문제다는 겁니다.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후에 대통령이 국가 개조 이야기를 해놓고는 국가 개조를 못 했습니다. 야당도 그 계기로 국가 개조로 가야 되는데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어떤 보상 중심으로 포퓰리즘으로 가버린 거죠. 그 세월호 그 참상, 그 엄청난 인명을 우리가 잃고 얻은 교훈으로서 국가 개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국가 개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국가 개조는 뭐냐? 중앙 집권 국가를 지방 분권 국가로 바꾸는 그야말로 대개조입니다. 대개조를 해야 된다. 이런 개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대립항을 한번 만들어 옵니다. 현재 개헌론이 지금 쟁점이 뭐냐면 권력 구조 개편 중심의 개헌이냐 아니면 국가 구조 개혁 개헌이냐는 얘기예요. 내일 이제 국회에서 발표된 공청회에서 발표된 안도 보면 이원 집정구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이제 국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총리를 국회에서 뽑고 대통령은 통일 외교 국방만 하는 것으로 지금 안이 나와 있더라고요. 논란이 많이 있는데 이게 무슨 또 새누리당이 집권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가 아니냐는 이제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분권 요소가 들어 있더라고요. 저도 내려가서 이제 토론을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 권력 구조 개편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력이 총리에게 가느냐 국회에 가느냐 아니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제로섬 권력 게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을 기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개헌은 아니다. 대통령이 제왕적인데 그걸 힘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총리가 이제 실권을 갖고 되겠죠. 그게 해법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제로섬이냐 하면 대통령이 잃은 마이너스가 총리가 얻은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중앙권력 내부에 그러면 합하면 제로입니다. 국가 뭐 역량이 강화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권력 게임이 아니고 바로 지방분권 개헌은 즉 중앙정부에 갖고 있던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그런 것은 국가를 완전히 재개조해서 바로 국력을 높이는 게임이다. 그래서는 포지티브 썸 플러스의 합이 나오는 국력 게임이다. 국력 게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력 게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내일 가서 저도 토론하겠습니다만은 이원 집정부제 이게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맞을 것 같아요. 프랑스에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프랑스조차도. 우리나라는 대통령하고 총리가 만약 당이 다르다고 합시다. 이거 뭐 국정은 완전히 어긋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어긋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치하는 관행이 아직도 우리 정치권에 정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발목 잡고 이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원 집정제 해놓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구조개혁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앞에 쌤들께서 이제 쭉 했기 때문에 막 간단히 보면 우리나라 그 지방분권 역사가 쭉 있습니다. 다 보셨죠? 요 레이저는 얻은 거죠? 이겁니까? 레이저 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쭉 오다가 5.16 쿠데타로 이제 그 4.19 이후에 좀 지방자치가 발전하다가 이제 지방이 해산됩니다. 이렇게 임명제도 들어가죠. 지방의회 설치를 통일도 연기한 유신헌법입니다. 70년. 제가 대학 들어갈 때 7위학부입니다. 유신이 시작됐죠. 그래서 지방자치가 이제 말살됩니다. 그리고 쭉 오다가 이제 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죠. 민선자치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요 2004년 특별한 해입니다. 이게 어떤 해인지 아세요? 2003년 그렇죠. 2004년에 이제 제가 그때 상임 의장으로 있던 지방분권 국민운동에서 지방분권 특별법, 국가규모별 특별법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은 저희 안이 거의 그대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난 시간에 본 우리 이국은 교수도 참여했고 많은 그 법학자, 행정학자, 정치학자 또 경제학자 참여가 토론해서 만든 법률안이 지금
2004년에 국회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국회에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만세를 불렀. 이 매우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쭉 이렇게 이제 그 역사가 있습니다. 주민소환제도 도입되는 게 있고요. 지방소비세 도입. 조금 이게 통계가 좀 이상합니다만 재정 자립도 조금 높게 평가되는데 어떻든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만 지금 지방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방 분권이 왜 안 되고 있느냐? 박근혜 정부에 돌아서 지방 분권에 관련된 지방 이양을 하려고 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통령 소속을 만들어놨는데 이양할 수 있는 그걸 다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데 대통령이 도장을 안 찍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중앙집권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 왜 지방분권 계획이 지체되고 있느냐? 거기 자료를 보시면 2000년에서 2012년간의 사무 이양 추진 현황을 보면 총 3,100개의 사무를 지방이양 사무 확정해 놓고 그중에 1,119개의 사무가 지금 미양되는데 이 중에서 600만 9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국회가 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안 하고 국회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집권 체제는 대통령의 문제만 아닙니다. 국회도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분권을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시도지사, 그다음 시장, 구수, 구청장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주민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국회가 독점하는 입법권을 지방의회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국회의 특권 내루기 하면서 뭐 뺏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거는 그건 지엽적인 것이고 핵심은 뭐냐면 국회의 입법 독점을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의회로 와요. 시흥시 의회에서 이제 입법권이 있어야 된다. 지금 뭐 아주 제약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권이. 이제 이걸 제대로 이양하려면 일괄이양법, 그러니까 지방 일괄이양법을 제정해야 되는데 그거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할 게 아니라 뭉치로 그냥 그대로 넘겨야 되는데 우리는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지방 분권 운동을 한 경험에 기초하면 왜 지방 분권이 안 되고 있느냐? 강고한 중앙 집권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앙 관료들입니다. 중앙 정부의 관료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국회의원, 우리가 손을 뽑은 국회의원들이 또 중앙 집권 세력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냐? 제도적으로는 중앙 집권적 헌법이다. 87년 헌법이 바로 중앙 집권적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민주화는 됐지만 대통령 직선은 했지만 전체적으로 중앙 집권 체제다. 그게 87년 체제라고 보통 이른바 87년 체제가 중앙 집권 체제입니다. 그게 30년 내년 되면 30년 됩니다. 이 30년을 이제 한번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년이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중앙 집권적 헌법을 바꾸는 시작해가 돼야 돼, 원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한꺼번에 다 되기는 어렵겠죠. 조금씩 이제 점진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왕창 뭐 지방 분권으로 왕창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87년 헌법을 바꾸는 겁니다. 이 헌법의 벽에 부딪혀서 지방 분권이 안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 분권 개헌을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초기에 지방 분권 운동을 할 때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여기 앞에 지방 분권 없는 지방 자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대에 처음에 저희들 분권 운동을 할 때는 지방 자치란 말은 많이 있었으나 지방 분권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사전만 있었어요. 사전에. 일본어는 많이 유통이 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저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 분권 운동하면서 하나 기여했다면 사전에 있던 교과서에 있던 지방 분권의 말을 바깥으로 사회에 꺼집어 냈다. 그래서 이걸 퍼뜨린 그런 공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대구 있으면서 대구사회연구소 소장 맡으면서 2000년에 저 개념을 지방을 살리는 개념이 이제 지방 분권이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는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한 3년 4년 전부터 개헌 없는 지방 분권 없다는 거예요. 이 중앙 집권적 헌법을 안 바꾸면
지방분권이 안 되고 따라서 지방자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할자치, 뭐 삼할자치, 무늬만자치라는 것을 바꾸려면 개헌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지방부 개헌인가? 그래서 첫째, 현행 헌법이 떠받치고 있는 중앙집권 체제의 비효율과 폐해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권한과 자원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자원은 뭐 쉽게 뭐 돈이고 말이죠. 예산이고 권한, 입법권, 행정부, 재정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정부는 무능하다는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중앙정부가 무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통령이 유능하겠어, 우리 김유식 시장님이 유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시장님 계시다고 또 뭐 시흥시 공무원이 유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정부 청사에 있는 지금 세종시에 갔지만 그 공무원이 유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겠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데 제가 지방 분권 운동하면서 듣는 소리가 뭐냐면 그 권한 지방 정부에 자치단체 넘겨주면 그 공무원 자질이 안 돼 가지고 되겠느냐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한다. 그래서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중앙 정부는 무능합니다 지금. 왜 무능한가? 그 사람 개개인의 IQ가 낮다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더 갑니다. 그런데 왜 무능하냐? 현장을 잘 모르는 겁니다. 현장을 잘 몰라요. 중앙 공무원들이 앉아서 그냥 명령을 주로 하고 있지. 현장을 모른다. 그 다음 왜 또 무능하냐? 수많은 업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능력이 문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시스템의 문제겠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무능인 거다. 그럼 지방정부는 어떠냐? 아직 지방정부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인데 사실 좀 한심하죠. 지방정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는 권한과 자원이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무력해요. 능력이 있어도 모두 힘을 발휘를 못한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무능하고 자치단체는 무력하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시스템의 결정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바꿔줘야 돼요. 이 시스템을 바꾸는 게 국가 개조고 그래야만이 세월호 같은 것이 다시 안 나타나고 그래야 메르스 사태란 것이 안 나타나고 지금 AI 이거 2,000마리 그냥 애꿎은 닭이 죽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뭐예요? 국가 시스템 문제란 거예요.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바로 자치단체들이 권한과 자원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다. 근데 이게 오래전부터 문제되어 왔는데 이제 이 시점에서 안 바꿔주면 저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진전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식 장기 침체에 들어가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일본이 지금 잃어버린 30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 아베 총리가 뭐 가진 노력을 해도 일본 경제는 제대로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그래도 이미 선진국에 도달했고 이 기술이 원천 기술이 탄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습니다. 한국은 만약 원천 기술도 약한 상태에서 장기 침체 들어가 버리면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결한 가장 기본적인 경제를 해결하면 정치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 핵심은 바로 개헌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일반 개헌론자와 달리 경제학적으로 개헌론에 접근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려면은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현행 헌법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전부 130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이군 교수께서 말씀하셨겠습니다만 지방자치 조항은 단 2개입니다. 117조, 118조. 그다음 119조가 뭐냐면 경제민주화가 들어옵니다. 중요한 조항이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지방자치 2개만 딱 있습니다. 이렇게 빈약한 것은 선진국 치고는 정말 참 이례적으로 아주 빈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117조는 조례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규정이 뭡니까? 이 조례죠. 조례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주 제한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입법권이 정말 빈약하다. 그래서 동아시아 연구원이 평가한 걸 보면 10개국 헌법을 평가해 보니까 지방자치, 물론 뭐 독일은 연방국가니까 말이죠. 그렇긴 하겠지만 독일이 제일 높고 한국이 10개 중에서 제일 꼴찌다. 28점 되었습니다. 일본도 뭐 우리보다는 조금 높지만 일본도 좀 약하죠. 그래서 아주 빈약한 지방자치 조항 헌법에 보장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부 법률에 유보해놓고 법률에는 전부 법률 자체는 전부 지방자치단체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법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만이 제정하는 법률,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이 발하는 획일적인 명령, 국무총리령, 각 부령의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니까 좀 획일적이다. 획일적인 행정이 이룰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약간 시흥시에 적합한 그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뭐 남경필 지사께서 지방장관제를 도입했는데 그거 안 된다. 그다음 이재명 시장이 청년수당, 박성순 시장이 청년수당 도입하겠다. 이것도 안 된다. 보건복지부에서 안 된다. 전부 법 위반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실정법 위반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명령에 따라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독자적인 발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문제는 헌법이다. 바보야. 여기 이제 사실 더가 빠져야 됩니다. 원래 이제 클린턴 대통령 후보가 대선 때 캠페인 하죠. 캠페인 운동할 때 이제 그 전략 그 중에 한 전략가 내 이름을 지금 기억을 잘 모르겠는데 그 전략가가 It's the economy, stupid.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 이 바보야. 먹고 사는 문제인데 지금 미국이 다른 데 가겠다. 그래서 이 이슈로서 대통령 당선 시킨 1등 공신이었다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유명합니다. 이게. 여러분 더를 넣어 It's the economy 한번 구글에 들어가서 쳐보세요. It's the economy, stupid. 유명한 거.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그래서 이후로는 이제 여기 이걸 바꿔가지고 stupid 그대로 쓰는 이제 문형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따가지고 It's the constitution, stupid. 지금 뭐 법률 고치는 문제는 아니다. 지금 헌법을 고쳐야 돼. 이 바보야. 뭐 지방자치법 고치자고 행정학자들은 말이죠. 저는 경제학자입니다. 좀 제가 경제하는 사람이 이제 요즘 같은 학문융합 이렇게 해가지고 각광을 받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경제학자가 행정 이야기하면 저 친구 주제 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을 치고 나오니까 김 교수가 지금 경제학자거든요. 뭐 전문가가 아니면서 합니다. 물론 저도 약간은 공부를 했습니다. 이리저리. 근데 이 우리나라 행정학자들 굉장히 좁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만 고치려고 자꾸 하고 있는데 상위인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지방자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헌법이다. 이 바보야. 뭐 이런. 그다음 이제 저는 경제학자로서 우리나라의 발전 체제는 뭐냐? 중앙집권, 수도권 일극 발전 체제다. 여기에서는 더 이상 성장이 어렵다. 수도권 일극만 발전하니까 수도권을 집중이 되는데 그걸 막으려고 하니까 이제 수도권 규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수도권 규제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게 뭐라 말하든 이게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이쪽에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규제가. 그래서 저는 물론 분권운동 하면서 또 대구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언젠간 해제해야 됩니다. 해제해야 되는데 지방이 클 때가 조금 함부로 풀지 말자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저도 국가규정발전위원회 있었는데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발전 체제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중앙집권 수도권 일극 발전 체제가 아니라 다극 발전 체제. 수도권 경제가 있으면 이제 충청권 경제도 있고 영남권 경제도 있고 호남권 경제가 있어서 그 경제권별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면 인구가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체제를 바꿔야 된다. 현재 폭주하는 업무의 과부하로 기능 부전 상태에 빠져있는 중앙집권 체제. 과잉과 과밀로 인해서 집적의 효율이 사라지고 집적의 비효율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일극 발전 체제에서는 더 이상
성장 잠재력이 창출될 수 없다. 저는 뭐 경제학자로서 이제 경제 성장 모델, 경제 발전 체제 이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분권에 관심을 기울인 거예요. 되고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성장 동력을 어디서 새로 찾을 수 있을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일입니다. 그 대통령이 통일 대박해서 참 굉장히 이게 탁월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뭐 통일부터 더 멀어지는 지금 와서 쪽박차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쪽박을 또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이제 북한에 대한 투자, 또 경제 남북한 경제 교류를 통해서 엄청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될 수 있다. 그럼 이제 현재 대한민국 경제를 넘어서 가는 거죠. 그다음 하나는 뭐 지방입니다. 지방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 중앙집권 체제가 지방에, 이때 지방에는 꼭 저 비수도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흥시도 있다는 지방입니다.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압하고 있는 중앙집권 체제. 또 소용돌이 블랙홀로 빨아들이는 수도권 1급 발전 체제에서는 지역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저는 지방부분 개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레고리 핸더슨 이분이 미 대사관 외교관이었습니다. 한국에 파견되어 온 외교관이었는데 하버드 대학 나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면서 주한 미 대사관에 근무하면서 한국을 관찰했죠. 한국 미 대사관이 가장 정보가 한국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은 거. 미국 학자들이 한국을 연구를 하기 쉬운 것은 바로 미 대사관, 미 국무성 여기서 한국 관련 자료가 쫙 있거든요. 저도 이제 미국 초청돼 가서 미국 국무성 가니까 한국 과장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제가 파일도 있는 겁니다. 김보 파일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사에 대한 정보를 쫙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한국 와서 있으면서 보니 뭐냐, 야 대한민국이 참 독특한 국가다. 그래서 만든 책이 이제 Korea, The Politics of Vertex. 버텍스 소용돌이입니다. 소용돌이 정치, 한국 소용돌이 정치다. 뭐냐? 이 책의 기본 명제는 뭐냐면 한국에서는 중앙집권이 수도권 집중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이 중앙집권 체제를 해소해 줘야만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중앙집권 체제를 두고 수도권을 찾고 오게 돼 있는데 그걸 억지로 막는 겁니다. 지금 억지로 인위적으로 이게 답이 아니죠. 그래서 수도권 집중을 막으려면 중앙집권 체제를 해소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명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문을 제가 인용 책에 나온 걸 한번 볼까요? A highly centralized political system existing in a culturally managed environment. 문화적으로 단원주의적인, 우리나라는 다원주의 다양성이 없습니다. 특히 대구 같은 경상도가 심합니다. 우리가 남이각하고 뭐 획일적이고 하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그런 문화적으로 이론주의적인 다원주의적인 이론주의 환경에서 존재하는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정치 체제에서의 파워 폴리틱스, 권력 정치. 이 권력 정치는 바로 이 한국 문화의 하나의 거대한 자석이다. 권력 정치가 exert an irresistible pull upward toward capital. 서울입니다. 수도로 향한 저항할 수 없는 빨아당기는 힘으로 작용하고 되는 거예요. 이 권력 정치가. 이 권력 정치를 저항하기 위해서 바로 서로 여야가 지금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겁니다. 이 권력 정치를 해소하는 게 뭐냐? 바로 중앙집권 체제를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교수들이 좀 있습니다. 뭐 한 500명 국민 성장하는 그런 싱크탱크를 만드는데 뭐 제가 아는 교수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니까 지금 개헌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개헌 주장을 이제 박근혜와 그 새누리당 집권 연장하는 건 업무에 김 교수가 말려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런 위험도 있다. 그러나 지금 해야 된다. 근데 내가 이런 반문했습니다. 자 그럼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자. 우리나라가 지금 이 보수와 진보 간에 딱 쪼개졌습니다. 거의 50대 50에 쪼개졌습니다. 선거 때는 그냥 아주
치열한 접전이 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는 이제 성자 독식이죠. 자, 문재인 후보 대통령이 됐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보수 세력도 어떻게 하냐? 5년 내내 발목을 잡을 거예요. 5년 내내 문재인 대통령이 발목을 잡을 것 같단 말이지. 그 정부에. 그러면 다음 정부도 선거 못 해.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대청소하겠다 하면 벌써 더 난립니다. 대구에서 난리 났습니다. 아니 문재인 시키면 안 되겠네. 대청소 우리도 청소 대상이 안 되겠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쓸었다 합시다. 다음 정권 바뀌면 또 어떻게 될 거예요? 또 한번 쓸어냅니다. 그럼 국가는 완전히 그대로 납니다. 그대로 나요. 그 당신들 어떻게 할래? 개헌해야 안 되겠나? 우리 한국 현실이 그렇다. 그걸 이제 제왕적 대통령에서 파워 폴리틱스 그래 작동한단 말이에요. 중앙집권 체제에서 이걸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막 선거 끝나면 그 다음 선거를 더 가는 겁니다. 지면 발목 잡으려고. 지금 지난 정부 다 보세요. 좀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민주정부가 정권을 되찾아도 선거 못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해라. 네, 이렇게 주장하고. 근데 문재인 대표도 공개적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내일 국회 갔을 때 저는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저는 이제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경제 살리기를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경제 살리기 위해서 개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속에는 대구의 김천 이철우 의원이라든가 부산의 김세연 의원 같은 이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공동 대표로 돌아있었습니다. 공동 대표로 저희 조직에 제가 상임 지금 대표입니다만, 그 대통령이 딱 그렇게 명령해 보니까 전부 뒤로 빠져버린 거예요. 전부 고개 숙여 꼬리 내리고 있었다. 자, 그래 경제가 살았습니까? 개헌론을 막아 경제가 살았습니까? 경제 완전히 망쳐놨습니다. 지금 경제를 창조 경제랑 개념은 좋아서나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해서 경제를 망쳐놨는데 저는 이제 이 개헌을 하면 경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성장체가 수출주도 성장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수출해가지고 경제를 성장했습니다. 사실 이 성장 모델은 이제 박정희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크게 성공했죠. 그런데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주력 산업이 다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출 둔화. 조선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전자는 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 산업, 자동차, 전자, 조선 내리막길을 가고 수출.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뭐냐? 내수를 확대해야 되는데 이 내수를 확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Wage-led Growth, 임금 주도 성장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어디서 나왔냐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선진국이 고도 성장한 배경에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이렇게 매스 프로덕션, 매스 컨슈션이 이렇게 연결돼가 이게 이제 공급 측면이고 이게 수요 측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순환한 거예요.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대량 소비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걸 좀 더 이제 미시적으로 보면 대량 생산을 통해서 높은 생산성이 발휘되고 고생산성, 이게 이제 고임금으로 연결돼서 대량 소비가 되가 대량 생산, 이렇게 이제 이게 순환하는 거, 이 거시 경제적인 순환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서는 포디스트, 헨리 포드, 포도주적 성장 체제, 그로서 레짐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진국은 경제 활동 인구의 한 70 내지 80%가 임금 노동자들입니다. 결국은 그 경제가 돌아가려면 노동자들 임금이 계속적으로 높고 임금이 증가해줘야 상승해줘야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진국 경제를. 근데 왜 헨리 포드라면 헨리 포드가 이제 이 그 당시에 디트로이트 그 자동차 그 저기 미국의 디트로이트의 평균 임금 한 2배 내지 2.5배 임금을 줬습니다. 엄청난 높은 임금을 주니까 그때 이제 그 동료 기업가들은 저 미친 놈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막 훌륭한 인재가 모이죠. 시장 임금에 그 도시 임금에 한 2배 이상, 2배 이상 주니까 엄청 높은 임금 주니까 뭐야? 노동자들이 만족해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헨리 포드는 왜 그래 고임금 주느냐? 열심히 일할 걸 기대한다. 동시에 뭐냐?
지금 내가 만드는 모델 T라는 이그 차는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국민차로 봐야 됩니다. 이게 그전에 자동차가 이게 귀족들이 탔는데 이제는 서민들도 탈 수 있는 차를 만든 게 모델 T입니다. 모델 T입니다. T형. 여러분 외국 영화 보면 1920년대에 그 뉴욕 거리에 이 차가 나옵니다. 모델 T. 영화 대부 같은 데 보면 그런 나오죠. 그래서 이 T형 자동차를 대량 생산에 팔려면 대량 소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회사 노동자들이 우리 회사 차를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헨리 포드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뭐냐? 임금 많이 줘야 안 되느냐? 그러니까 요런 착오를 이제 착상을 했는 거죠. 그러니까 대량 소비를 하기 위해서 임금을 높여주고 그럼 대량 생산, 모델 T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헨리 포드가 착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런 성장 모델을 포드주의적이다. 헨리 포드, 포디스트 그로스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전후에 잘 작동하다가 이제 석유 위기가 와서 오일 시장이 오면서 이제 이게 깨어집니다. 깨어지고 이제 글로벌화돼서 깨어지는데 다시 최근에 ILO 국제노동기구가 어떻게 하느냐? 다시 이제 임금을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세계 경제는 디플레 상태다. 디플레 상태. 과잉 생산 상태입니다. 그러면 소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을 높여주자. 물론 국제노동기구니까 그런 용어도 쓸 수 있겠지만 임금이 주도하는 성장인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자영업자가 한 25% 됩니다. 선진국은 임금만 높여도 지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높여져야 됩니다. 자영업자 소득. 그 다음 중소기업 노동자 말이에요. 노동자, 종사자 이런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이 부경대 홍장표 교수가 ILO의 웨이지 레드 그로스 임금 주도 성장을 응용해서 한국에서는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선진국치고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소득 높여주는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 인컴 레드 그로스라는 개념으로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 홍 교수가 민주당 또 문재인 전 대표도 이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 내수가 확장된다. 그래 새로운 성장 동기를 찾자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수는 뭐냐?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됩니다. 내수가 살아나려면. 근데 경제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역에 희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제 시흥에 계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에 살고 있는 학부모들 대구 학교 보내서는 출세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참 제가 존심 상하죠. 경북대학도 좋은 대학이고 정말 명문 대학인데 갈수록 이제 이 위상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전부 수도권으로 보내야 된다. 서울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지역에 희망이 없다. 그럼 지역에 희망을 주는 사인이 뭘까? 저는 지방분권 개헌을 해서 중앙정부가 갑이고 지방정부 을이 되는 이 갑을 관계를 청산해야 됩니다. 갑과 을 관계를 청산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도 한번 해볼만 하다 그죠? 그래서 수도권 중앙집권 수도권 일극 발전 체제를 지방분권 지역 타극 발전 체제로 전환시키는 그런 개헌을 해야 된다. 그런 개헌을 해야만이 지방에 희망이 생기고 지방에 희망이 생길 때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내수가 살아나고 내수가 살아나야 우리나라가 새롭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 일본식 장기 침체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제학자로서 이 지방분권 개헌이 바로 경제 살리기로 연결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다음 창조경제. 2013년에 창조경제 보고서를 냈는데요.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 리포트를 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보고서 안에 창조경제는 하나의 단일한 간선 고속도로가 아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지역 궤적들의 군집이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경제는 중앙집권 체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방분권 체제를 해줘야만이 창조경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UN 보고서가 쓰고 있었습니다. 창조경제는 그 보고서 내용입니다. 지역, 도시, 시흥시, 경기지역, 시흥시 안에서 마을 공동체 그런 수준에서 밑에서 쭉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창조경제가 밑으로부터 다양하게 각 지역에서 올라오려면 지역이 자율성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그 지역 주민들이 자율성을 갖고 상상력을 발휘해 줘야 됩니다.
창의성의 원천은 imagination, 상상력입니다. autonomy입니다. 자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창의성의 원천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중앙집권 체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론의 핵심을 알았다고 한다면, 또 그 참모들이 이 유엔의 이 보고서를 알았다고 한다면, 아, 대통령은 내가 창조경제를 위해서 바로 지방부문 개헌을 하겠다, 자치단체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실제 했어야 했는데 한 건도 안 했습니다. 지금. 한 건도 2014년 이후에 한 건도 이양된 게 없습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만들어 놓고는 교수들 모아놓고 전문가 모아놓고 열심히 해놓고는 실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창조경제가 빗나가지고 이제 최순실과 연결해 가는 거예요. 끝장나 버렸습니다. 정말 좋은 개념을 오염시키고 망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제가 만든 말입니다. 칼럼 쓴 말인데, 칼럼 제목은 제2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4대강의 기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4대강. 이명박 정부 때에서는 4대강에 반대했습니다. 아마 정권이 교체되면 이 문제로 이명박 대통령도 감옥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사실은 영산강 정도 하나 잡아가지고 실험해보고 그것을 다 보완해가 확대시켜야 되는데 한꺼번에 그냥 파헤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만 되면 녹조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강물이 완전히 지금 호수화돼가지고 강이, 여러분 낙동강 뭐 가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강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4대강에 반대했고,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보를 해체해야 됩니다. 보를 해체하면서 그 책임자 처벌하고,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감옥 갈지도 모릅니다. 이 사태로 엄청. 그때 뭐 반대한 교수들 막 사찰하고 했지만, 저들 계속 반대했습니다. 어떻든 4대강을 죽여놨는데 저는 이제 이 4대강 재자연화, 죽은 4대강을 다시 재자연화시키는 조치와 함께 그 4대강 영역에 기적을 만들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제2한강의 기적을 만들겠다. 자기 아버지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잖아요. 박 대통령께서. 제2한강의 기적, 저는 칼럼 제목입니다. 제2한강의 기적이냐 4대강의 기적이냐. 그래서 4대강, 한강은 역시 중요합니다. 수도권. 또 새로운 기적. 동시에 낙동강, 금강, 영산강. 그럼 대체로 우리 말해 대한민국의 어떤 권역별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권역별로 되는 거죠. 그래서 4대강 기적을 창출하려면 지방부문 개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복지 공동체입니다. 웰페어 커뮤니티인데, 선진국은 말이죠, 복지를 중앙집권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스웨덴이라든가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북부의 복지국가에서는 전부 다 자치단체가, 그것도 또 기초자치단체가 중심돼서 하는 것이 복지입니다. 가까이 있는 정부입니다. 가까이 있는 정부, 바로 시흥시입니다. 그건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거예요. 시흥시가 하는 겁니다. 주체가. 기초자치단체가 복지를 기획하고 돈은 중앙정부가 대주는 겁니다. 이게 복지 공동체예요. 이렇게 할 때 민간에서 비영리기구, Non-Profit Organization, Non-Governmen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공익성을 추구하는 그런 좋은 선의를 가진 이 지역 시민단체하고 결합을 해서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복지를 제공하자는 거예요. 요즘 이제 사회적 기업도 있고, 시흥에도 많이 있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복지를 제공하는, 이게 선진국 모델입니다. 선진국.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이양하고 돈은 중앙정부가 보장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선진국의 복지 모델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냐? 특히 여성 일자리, 지역 여성 일자리가 많이 창출됩니다. 뭐 남자들은 또 뭐 가정을 떠나서 일자리가 있을 수 있지만 여성들은 가사노동과 또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집 가까이에 직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모델이 바로 복지 공동체를 통해서 일자리를 확보해 가는 것인데, 예를 하면 대폭적인 지방 분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왜 지방 분권 개헌을 해야 되느냐 건데, 통일 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들이 분권 운동 할 초기에
우리가 왜 지방 분권 운동을 하느냐? 이 지방 분권 운동이야말로 통일을 대비하는 것이다.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공부 저희들 좀 했는데 지금 어떤 통일을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남북한 1인당 GDP가 작게 잡아도 20대 1, 많이 잡으면 한 30대 1 된다고 그래요. KDI의 북한 통계 전문가로서 내가 강의하는 걸 저희 학교에서 들었는데 북한 통계 믿기 어렵지만 하여튼 다양하게 해가지고 지금 통계 KDI에서 지금 비공개로 북한 통계를 지금 계속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한 많이 잡으면 한 30대 1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통일이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북한이 절대 주도할 수 없습니다. 통일은 핵무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핵을 앞으로 제압을 해야 되고 비핵화시켜야 되고 북한을 이제 우리 체제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평화적 민주 통일을 위해서는 장차 북한 지역을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대한민국을 먼저 지방 분권 국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장차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독일 통일 모델을 따라야 됩니다. 독일 통일을 어떻게 했죠? 동독이 서독의 연방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거의 준 연방제 수준의 시스템을 갖춰놔야 돼. 이게 전에 이해창 대통령 후보가 강소국 그죠? 강소국 해가지고 몇 개 연방으로 쪼개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아주 그 통찰력 있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도 매우 주목을 했는데요. 뭐 대통령이 안 돼서 좀 아쉬웠지만 어떻든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북한을 하나의 단일한 채로 묶고 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제 어떤 또 변이 일어날지 몰라요. 북한을 쪼개야 됩니다. 그 북한을 쪼개는 방식이 뭐냐? 그럼 남한도 쪼개야 되겠죠. 그 쪼개는 게 바로 연방제 수준을 쪼개는 거다. 그 연방제를 쪼개는 방식이 이제 하나 예가 팔도 연방 예는 뭐 법륜스님께서 제안하신 겁니다. 새로운 100년의 책에 보면 법륜스님이 쓴 책에 팔도 연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법륜스님도 초청해서 한번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분권운동 하는 사람하고 생각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보면 팔도가 있잖아요. 경상도, 전라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북한도 이제 한 3개로 남한 5개로 해가지고 그 연방제 수준을 쪼개서 결국 북한도 이제 어떤 급변 사태가 나타났던가 어떻든 뭐 거기서 좀 민주적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 이제 동독이 한 것처럼 선거에 의해서 바로 연방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통일해 가야 된다. 그래서 United States of Korea, USK입니다. 미국은 USA죠. USA, United States of America입니다. 지금 블랙시트 해서 이제 영국이 EU에서 탈퇴를 했잖아요. 지금 우파 그 포퓰리스트들이 선동해가지고 트럼프, 유럽의 트럼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완전히 이제 우파 트럼프 선동가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럽의 극우 정치 지도자들이 전부 EU를 탈퇴하자는 지금 선동을 해가지고 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국이 먼저 나갔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태리, 그다음 심지어 프랑스를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가 그럼 이제 EU는 깨집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EU의 큰 문제점 뭐냐? 중앙은행은 있는데 중앙정부가 없어요. ECB는 있습니다.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는 있어요. 한국은행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중앙은행은 있는데 그 돈 하나 통일됐습니다. 유로로. 그러면 중앙정부가 있어요. 중앙정부는 없습니다. 그럼 중앙정부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방향이 바로 United States of Europe, USE라는 거예요. 한 대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연방을 만드는 거죠. 연방공화국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주장이고 사실 여론조사를 하면 USE를 지향하는 것이 한 60% 폴, 유럽 시민들 여론조사 한 60% 정도가 이 USE를 지향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도 장차 통일한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코리아다. 이걸 준비하려면 결국 지방 분권 개헌을 통해서 우리 남한에서부터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 국가를 건설해가지고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너무 또 과잉하게 또 분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거는 또 집중을 해야 되고, 어떤 거는 분권하고 이걸 계속 실험해봐가지고 딱 좋은 제도를 됐을 때 북한을 이제 끌어들여가 통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10몇 년 전부터 이걸 주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것이 지금 바로
통일 대비다. 제가 통일 전문가에게 이런 이야기하면 일리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답을 얻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개헌은 바로 통일 준비다. 통일 한국을 준비한 겁니다. 시간이 뭐 다 돼가네요. 그래서 개헌 기본 방향 이국은 교수께서 좀 말씀하셨죠. 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오래 전부터 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헌법 1조에 대한민국 지방분권국가라는 규정을 추가하자 했는데 내일 국회에서 발표된 헌법안에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가서 주장하려고 합니다. 프랑스가 93년에 개헌을 하면서 프랑스는 이제 유일하게 유럽에서 중앙집권국가인데 아주 강력한 관료제가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비슷하죠. 그런 게 이제 93년 개헌을 하면서 1조에 넣었습니다. 그 뒤에 나오죠. 아마. It is France. It is organized on a decentralized basis. 프랑스는 분권화된 방식으로 조직된다. 그러니까 지방 분권 국가라는 것을 헌법 1조에 넣었다는 점에서 제2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얘기됩니다. 엄청난 혁명이다. 바로 그런 혁명을 하라는 것이 저는 촛불의 민심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대통령제에서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은 그걸 이제 지방 분권으로 하자 하는 이제 그런 주장이죠. 지방정부 입법, 행정, 재정권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해요. 보충성의 원리. 여러분 아시죠? 보충성의 원리는 거? 자치단체가 기초단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를 못하거나 아니면 좀 그거 하기엔 비효율적인 것을 기초가 하기엔 비효율적인 것을 광역이 하고 광역이 못한 것을 중앙정부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충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게 저 보니까 유럽에서는 말이죠. 그 시민들 사이에는 바로 이게 하나의 문화로 되어 있다. 문화로. 그럼 보충성의 원리의 가장 기본은 뭐냐? 사람은 자기가 하는 거야.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무슨 개인이 있습니다. 못하면 가족이 해줘야 돼요. 가족이 못하면 가까운 공동체가 뭐 교회라든가 이런 절 같은 데서 해주는 거예요. 그게 못하면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기본 철학은 뭐냐? 개인이 권리를 갖고 책임도 진다는 것이 보충성의 원리의 핵심이다. 이게 이제 확장돼 가지고 기초 광역 국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업무 분담도 이런 원리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번 개헌안에 이 들어있더라고. 내일 발표된 개헌안에. 그 개헌안도 되면 시흥시가 권한이 엄청 커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개헌을 이야기해야 된다, 주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내일 발표된 개헌안 보니까 지역 대표형 상원을 도입하자. 자, 북한을 통합하기 위해서 상원을 둬야 됩니다. 북한은 인구로 봐도 남한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를 통합해 내려면은 미국의 예컨대 상원처럼 뭐 작은 주나 큰 주나 똑같이 2명 예컨대 상원을 둬서 지역 등가하면서 될까. 그래서 뭐 우리나라 전라도도 뭐 강원도도 똑같이 인구 기준이 아니라 크든 작든 대표성을 똑같이 주는 그런 상원제. 우리나라 참 시험했습니다. 4.19 때. 이후에 시험했는데 결국 군사정부가 들어오면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회복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재정분권의 핵심인데 프랑스가 개헌하면서 보십시오. 재정적 보장을 해줍니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주 재원을 보장해줘요. 지방자치단체 권한과 재원을 일치시킨다. 권한을 주면 재원도 줘야 된다. 우리나라는 권한 주고 재원 안 줍니다. 이게 바로 보육 대란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과세 자주권. 재정 조정제도. 그건 이제 부자 동네와 부자 자치단체와 가난한 자치단체 사이에 조정해주는 그런 제도도 딱 해놨잖아요. 이런 개헌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제다. 그래서 지방세도 조례로 만들 수 있도록 하자. 조례로 지방세를 거둘 지방세 세목과 세율을 조례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국세 법률 현재는 모든 게 법률주의입니다. 조세 법률주의에서 국회에서만이 이 세금을 이렇게 세목과 세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못하게 되는데 지방세는 조례로 할 수 있게 하자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뭐 공동세 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나라가 좀 빠져 있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이쪽 축이 재정분권이고 재정분권 수준이고 이쪽 축이 이제 공적 사회지출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공적 사회지출은 Public Social Expenditure인데 이게 복지지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시면
이 재정분권이 잘 되는 나라면서 복지도 잘 된 나라가 덴마크 같은 이런 나라입니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스웨덴 이게 이제 북부이죠. 그러니까 지방 분권적인 복지 국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갈 대한민국 결국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지방 분권적 복지 국가로 가는 방향이에요. 한국은 지금 뭐 2할 자치, 3할 자치라고 되어 있는데 국세 지방세 비율이 8대 2잖아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 있습니다. 한국이. 칠레 금방 아주 이쯤에 또 봐요. 자, 갈 길이 멉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궤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나라들은 분권은 잘 돼 있는데 복지는 약한 캐나다,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복지국가 아닌 거죠. 분권은 잘 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인 방향은 분권형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 그다음 이제 재정분권 수준과 소득 수준 간에 관련되죠. 그래서 대체로 반드시 뭐 그렇지는 않지만 재정분권 수준이 높은 나라들이 대체로 이게 1인당 GDP가 높다. 뭐 예외는 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방분권 개헌의 비전은 뭐냐? 분권형 복지국가다. 그럼 지금까지 한국의 국가 모형은 뭐였을까? 바로 집권형 발전국가입니다. 이게 이제 박정희 모델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모델을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박정희 패러다임을 넘어가는 것이 뭐냐? 사실 이 박정희 패러다임을 넘어가기 위한 시도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새로운 모델을 못 만들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김대중 정부는 외환 위기를 극복하느라고 거기 급급했고 일단 위기 극복에 성공을 했죠. 그러다 정권 끝나버렸습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국가 균형 발전은 뭐 좀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제대로 정착 못 된 채 정권이 교체돼 버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무현 정부 때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었는데 참 아쉬웠습니다. 정권 교체가 되는 바람에 다 이제 무로 돌아가고 앞으로 과제는 뭐냐? 내년 그게 뭐 대통령제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개헌을 통하든 안 하든 간에 2017년 체제는 87년 체제를 넘어서서 바로 분권형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지속 가능한 선진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통일 한국의 비전도 결국 이거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구어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만 Greater Korea, Better Korea. 그러니까 더 큰 대한민국입니다.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동시에 지방 분권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적은 그대로라도 분권하면 훨씬 대한민국이 더 커집니다. 통일도 물론 더 커지겠지만 그 다음에 복지국가를 통해서 더 나은 한국을 만들어야겠다. 이게 해서 Great Korea, Better Korea 이것이 지방 분권 개헌의 비전인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방 분권 개헌 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강의를 들으시고는 결론은 이겁니다. 이거는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이 정권의 다음 어떤 정략적인 고려에서 개헌하자 안 하자로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개헌해야만이 대한민국이 이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국가 대개조를 위한 하나의 플랜이다. 이건 어떻든 정략적으로 이용돼서도 안 되고 왜곡돼서도 안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제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